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IS실 오윤아 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한국신용평가 웹캐스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2026년도의 전체적인 산업 전망이랑 2025년도 신용평가 결과 분석, 그리고 기업 부문의 각 산업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금융 부문의 주요 산업들에 대한 2026년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진행 순서는요.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Q&A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 부문 윤소정 수석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구조와 평가본부의 윤소정입니다. 먼저 증권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증권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올해에는 증권산업의 키 이슈로 금리 환경과 정책 및 규제 영향 외에도 자본 배분 효율화 기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즉 대형사를 중심으로 ROE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이어질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위험액 증가로 인해 자본 비율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은 다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환율, 물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양극화 흐름과 NCR 규제 개편 등의 영향은 중소형사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6년 증권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증시 호조,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중개 부문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IB 부문의 경우 대형사의 발행엄 추가 인가, IMA 사업자 첫 지정 등으로 대형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용 부문의 경우 낮아진 금리 레벨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채권 트레이딩 실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중개 부문 전망은 우호적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 등 증시 거래 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부문 중요도가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수탁 수수료 기준으로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50%와 약 70%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 점유율 1에서 2% 수준의 중소형 증권사가 받는 수혜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산관리 부문도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나는 등 완만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동 부문의 실적은 증권사의 전체 영업 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IB 부문은 2026년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부문입니다. 우선 IB 부문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업 금융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6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PF 위험 가중치가 사업 단계, LTV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이외에 모험 자본 공급 의무 등 부동산에서 모험 자본으로의 전환, 즉 금융의 생산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증권사의 IB 부문 수익 구조 변화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사의 경우 발행어음이라는 수신 기반 확보와 더불어 기업 금융 확대가 수익 창출 기회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 금융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운용 부문은 금리 흐름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였는데요. 2026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로 채권 트레이딩 부문의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확대되는 한 해였습니다. 하단의 그래프에서 파란 점은 최근 5년간 분기 최대 영업 순수익 대비 25년 분기별 실적, 즉 이익 회복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형사의 이익 회복력은 101%로 최대 분기 실적을 보인 반면 중소형사의 실적 회복은 분기 최대 실적의 약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사의 IB 부문 이익 회복력이 약 절반에 그치고 있는데요. 부실 PF 정리 과정에서의 대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DCM과 IPO 등 전통 IB 영역에서 중소형사가 딜 성과를 쌓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사 대비 경쟁력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자본시장 내에서 대형 증권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증권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는 확대된 반면 각 그룹 내에서의 경쟁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가 평가하고 있는 종투사 10개사 중 7개사가 발행어음이라는 수신 기능을 확보했는데요. 향후 대형사의 경쟁력 또한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수익성 제고를 함에 있어서 위험액의 양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낮아져 온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은 신용도상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는 IB 부문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운용 부문 실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운용 부문의 전체 실적 방향성은 아무래도 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로 특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중소형사 대부분의 재무 안정성 관리 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은 신용도상 보완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엄 추가 인가와 관련한 신용도상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을 통한 시장 조달 잔액은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기존 4개 사업자에서 3개사가 추가되었고, 삼성 메리츠증권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종투사가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발행어음 사업자의 단기성 차입 비중은 약 33%로 비발행어음 사업자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판매가 가능한 단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시에 자금이 이탈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발행어음 사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금리 경쟁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이보다 높은 운용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모험 자본 인정 한도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 리스크 상승 위험, 장단기 미스매치 관리 능력 등이 더욱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증권사의 자본 확충 가속화 흐름에 대한 점검입니다. 증권 산업은 자본 규모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일부 증권사의 대규모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는 등 자본 확대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서와 같이 자본 확충 방법으로는 보통주를 통한 유상증자보다는 신종자본 증권 등 비보통주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비은행계 증권사의 비보통주 활용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 자체는 영업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증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위험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신종과 ICPS 등을 활용할 경우 자본의 질 저하와 이자 및 배당 증가로 인해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증권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업 담당 곽수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저축은행 산업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양극화로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PF 정리로 건전성이 일부 개선되고 대손 비용이 감소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겠으나
부동산 경기 양극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저축은행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입니다. 가계신용대출, PF대출 등 주요 영업자산 축소로 영업 위축이 지속되겠으며 건전성 지표는 부동산 PF 정리 재구조화가 지속되며 개선될 전망인데요. 다만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 전환하여 전체적인 개선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익성의 경우 NIM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대출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신용대출이 축소될 전망이며 부동산 PF 정리 재구조화가 이어지며 PF 대출도 꾸준히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력 상품 감소에 대응하여 정책성 대출, DSR 적용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 대체 상품을 늘릴 예정이나 주력 상품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도 PF 대출은 정리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성 지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선폭은 예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조치 의견서가 26년 6월 말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펀드의 매각 가능한 규모가 한정적이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경공매 등을 통한 지방 PF 익스포저를 줄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개선 폭은 예년 대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키스 커버리지 25년 9월 말 기준 본 PF 충당금 적립률은 7%로 19%인 브릿지론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비수도권, 비주거형 등 사업성 열이한 본 PF는 추가 부실 인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상화 펀드 관련 유가증권은 대부분 브릿지론의 이종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가계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소폭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24년부터 25년 6월까지 쭉 하락했는데요. 상매각 효과와 더불어 금리 인하나 정책 효과 등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년 9월부터 가계신용 연체율이 상승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작년 627 대책으로 소득 1배수 제한이 시행된 이후 가계신용대출 공급이 감소하며 25년 9월 말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매각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연체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역시 소비 쿠폰 등 경기 부양 체계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 업종 차주의 여리한 채무 상환 능력을 감안하면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의 경우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키스 커버리지 기준 25년 3분기 누적 ROA는 0.6%로 24년부터 대손 비용률이 떨어지면서 ROA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6년에도 대손 비용률은 하락세로 지속되겠지만 NIM이 소폭 하락하면서 개선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수익 자산에서 저수익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면서 대출 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조달 금리는 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저축은행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지면서 회복이 제한되고 자본 적정성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력 상품이 아닌 자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리스크 프로파일 변화에 대해 주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지주 계열의 경우 저위험 저수익 자산인 정책성 대출 비중이 증가하여 수익성 하향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은행 지주 계열의 경우 소액 신용 대출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을 확대하면서 잠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사모사채 같은 기업 신용대출이나 유가증권을 확대하는 경우 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높고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증권 급증 이유와 내재된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저축은행 유가증권 잔액은 24년 말 8.9조 원에서
25년 9월 말 12.5조 원으로 9개월 만에 40%나 증가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실 PF를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고 재출자하면서 수익증권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영업 축소 등으로 대출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각 내재된 부실 위험이 있는데요. 먼저 정상화 펀드의 경우 이연된 부실이 향후 손실로 인식될 리스크가 있고,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 동태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총 자산 내 유가증권 비중은 25년 9월 말 키스 커버리지 기준으로 6%, 전체 79개사 기준으로 1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크레딧에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 연체율 하락 이유와 향후 건전성 지표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5년 3월 9%로 고점을 찍은 이후 25년 6월부터 하락하며 25년 9월 6.9%로 가장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타 업건이 25년 2분기까지 연체율이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과거 부도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로 빠르게 부실 채권을 매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계신용대출 매각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부실 PF를 정상화 펀드 등에 매각한 효과가 컸다고 분석되는데요. 2026년에도 전체적인 건전성은 개선되겠으나 부실 채권 매각 규모가 25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신용대출에서의 연체율 상승 부담도 있기 때문에 건전성 개선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저축은행 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탁 담당 오지민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신탁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키 이슈 항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사업에 집중된 업종 특성상 부동산 경기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방 분양 경기 침체가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신탁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호적입니다. 신규 수주가 줄면서 수익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대손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수주 위축으로 수익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금융당국의 책임준공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보증 범위가 축소되며 책준현 신탁 수요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일반 차입형의 경우에도 지방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2026년에도 수주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왼쪽 하단의 산업합산 기준 수주 실적을 보시면 2023년부터 수주 실적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토지 신탁 보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탁사의 핵심 수익 창출원이 약화되고 있어 수익성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 부담은 2025년 대비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송 대응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대손 리스크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합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3분기까지도 순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준 사업장의 대규모 대손 인식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책준 기한 내 준공을 위해 투입된 신탁 개정대와 소송 회피를 위해 대지급한 PF 원리금에서 손실을 크게 인식하였습니다. 이들 자금은 상환순위가 후순위에 위치해 회수 가능 가액이 낮고 이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 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준공 관련 부실 부담은 2024년에서 2025년 정점을 지나 2026년에는 다소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는 가운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책임준공 만기가 2024년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으며 2025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준공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인식한 충당금 설정률이 키스 커버리지 기준 약 70%로 높은 점도 부담 완화 요인입니다. 다만 책중기한 만기 연장에 따른 지연 가능성과 소송 대응 부담 확대는 대손 부담의 불확실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차입형 사업장의 분양 부진이 지속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대손 비용이 확대될 수 있어 2026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손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부동산의 부진한 분양 성과를 고려할 때 신탁 개정대의 회수 지연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채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은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탁 개정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부채가 확대되었고 산업 합산 부채 비율은 2025년 9월 말 91.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지속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2026년 6월 예상되는 키스 커버리지 평균 부채 비율은 131%로 현재 수준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신탁 개정대 회수가 지연되며 차입 부채 감소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며 책임 준공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액은 반영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낮아진 수익성과 더불어 신탁 개정대 회수 지연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임 준공 미행 사업장의 질적 리스크와 재무 부담이 높은 업체는 신용 등급 하향 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를 두 가지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신탁업의 대규모 적자 원인입니다. 현재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일부 금융계 신탁사들의 책준형 개발 신탁 관련 대규모 대손 인식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붉은색 레이블로 표시된 1,000억 원 이상의 대손을 기록한 4개사 모두 책준형 사업장에서 큰 폭의 대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책준 관련 대손 부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책준 이행을 위해 투입한 자금의 대손, 다른 하나는 책준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지급금, 소송 충당부채 등 소송 관련 충당금 적립 부담입니다. 연도별로 대손 인식의 주된 사유를 보면 2024년은 책준 만기가 가장 집중된 연도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한 신탁 개정대 투입이 크게 늘며 대손이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손해배상 리스크 확대에 따라 소송 회피 목적의 PF 원리금 대지급이 증가하고 금융감독원의 충당금 산출 적정성 점검 이후 일부 업체가 대규모 상각을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에는 2024년, 2025년에 나타났던 서프라이 수준의 책준 관련 과도한 대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책임 준공 미이행 소송 리스크는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 충당 부채 같은 우발 부채 부담이 향후 대손 변동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준공 미이행 소송 리스크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책임 준공 미이행 관련 1심 패소 사례가 누적되고 있어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미이행 사업장 수와 자본 대비 익스포저가 매우 상이하므로 업체별 영향은 차별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대주단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출 원리금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될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책준 미이행 사업장 수가 하나도 없어 영향이 전혀 없는 업체들도 있으나 책준 미이행 사업장 수가 18개에 달하며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액이 자기 자본의 0.6배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업체도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책준형 위주로 성장해온 금융계 신탁사들 중 일부 업체의 자본 대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 준공 미이행 사업장의 질과 익스포저, 손실 규모, 자체적인 재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 대비 부담이 과중한 부동산 신탁사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계열의 재무적 지원 여부가 신용도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신탁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 산업 담당 이재우입니다. 이어서 생명보험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생명보험 산업의 산업 전망은 지난해 비우호적에서 중립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의 하반 경직성은 생명보험 산업에 다소 긍정적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 배분 효율화 기조는 산업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배당 압력 등으로 기본 자본 누적이 더디어지고 자본성 증권의 발행이 늘어나면 자본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제 기조는 산업에 다소 긍정적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며 업권의 규제 대응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우선 산업의 핵심 이익원인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양호한 영업 선당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업 및 재무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의 단계적 접근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의 규제 대응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 금리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생명보험사의 큰 부담이었던 자본관리 압력의 완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026년에도 생명보험 산업은 핵심 수익원인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양호한 영업 선당세가 예상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생명보험 산업의 수입 보험료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수입 보험료는 전체 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 수입 보험료는 4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보험 신제도 도입 이후 보장성 보험 중심의 영업이 강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수입 보험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해율 증가 부담, 지혜의 규제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2026년에도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영업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영업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이후 보험 산업에는 다양한 영업 및 재무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규제 항목은 GA 설계사 1200%룰,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규제 완화, 듀레이션 갭 규제, 기본 자본 킥스 비율 도입 등입니다. 규제 변화의 핵심은 영업 및 재무 건전성 강화와 단계적 도입입니다. 먼저 1200% 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1천년도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를 통해 GA 설계사의 단기 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장기 계약 유지율을 높여 영업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규제는 기존에는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듀레이션 갭 규제와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본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장기 금리 상승 기조 등의 금리 환경은 생명보험사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리 하방 압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고채 30년 등의 장기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 산업은 대체로 장기 금리의 상승이 자본 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고채 30년물 금리 추이와 업권의 킥스 비율이 높은 상권 관계를 보이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26년에는 장기금리 상승과 더불어 업권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업체별로 이익 변동성 관리 부담이 있겠으나 업권 전체적으로는 보험 계약 마진을 바탕으로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건강보험 등 부당성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 보험 예실차 등의 관리가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업권의 보험 계약 마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험 이익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부문도 금융자산 평가 손실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이자 및 배당 수익 위주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최근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규제 및 금리 환경, 그리고 업권의 이익 창출력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KDB 생명보험의 경우는 한국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영업 및 재무구조의 체질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당사에서는 자본관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영업 정상화 여부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ABL 생명보험은 2025년 7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며 신용등급이 상향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으로 함께 편입된 동양생명보험과의 향후 통합 가능성,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영업 기반 및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 여력 비율의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들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업권 전반적으로는 신계약 CSM 확보 노력, 경과 조치 활용,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통해 양호한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5년 9월 말 당사가 평가하는 생명보험사들의 킥스 비율과 기본 자본 비율 현황입니다. 업계 평균적으로는 킥스 비율은 183%, 기본 자본 비율은 107%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개별 업체별로는 편차가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경과 조치 전 기준 킥스 비율이 권고 수준인 130%를 하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본 비율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에는 기본 자본 비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 자본 비율이 낮고 이익 창출력이 열이하거나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높은 업체의 대응 능력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 수익성 수준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신계약 확보를 위해 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낙관적 계리 과정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 예실차 손실이 확대되면서 보험 수익성이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업계 평균의 보험 수익성은 2025년 들어서 2024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 조정 등이 반영되는 4분기 계절성을 고려하면 2025년 연간 보험 수익성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들어서 보험금 예실차 규모가 매분기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CSM 경험 조정 등의 대응이 미비하다면 업권의 보험금 예실차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업체별로 보험 수익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실적 차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보험 수익성이 낮고 보험 손익의 변동성이 큰 업체들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 산업 담당 김예은입니다. 이어서 손해보험 산업 IO 발표 드리겠습니다. 2026년 손해보험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키 이슈의 손해보험 산업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리 하방 경직 기조는 보험부채의 높은 금리 민감도를 고려하면 손해보험 산업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및 규제 또한 할인율 현실화 일정 이연의 영향을 등을 감안할 때 업권 전반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반면 자본 배분 효율화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제도 개선 등이 현실화될 경우 배당 확대로 인한 이익 누적 지연이 예상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손해보험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업권 전반적으로는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 및 자동차 보험은 비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됩니다. 할인율 규제 완화로 자본관리 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자본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반 및 자동차 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비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와의 경쟁과 더불어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되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 마진, 즉 CSM 확보를 위한 노력과 인구 고령화, 유병자 보험 시장 성장 등의 외부 요인을 감안할 때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 산업 규제 변화로는 우선 2027년 완료 예정이었던 최종 관찰 만기 확대 일정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어날 예정입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할인율 관련 정책이 강화될 때마다 킥스 지급 여력 비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이후 산업 내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듀레이션 갭, 기본 자본 킥스 비율과 같은 다양한 자본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다각화된 자본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의 경우 보험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보험 위주로 보험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면서 보험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 대비 높은 편입니다. 우측 금리 민감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50pp 상승할 경우 킥스 지급여력 비율이 상승하는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높아서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예상됩니다. 2026년 손해보험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우선 계리적 가정 및 보험 구성에 따라 업체별로 보험 부문 수익 변동성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별 보험 구성과 안정적인 CSM 상각 수익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규제 및 금리 환경에 따른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소폭 완화되어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할인율 완화 정책으로 킥스 지급 여력 비율 하방 압력이 줄어들고 금리 하방 경직 기조 하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회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보험 부문의 수익 변동성과 자본 비율 관리 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 피어 대비 낮은 수준이었던 지급 여력 비율은 2025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 부문의 수익 변동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수익성 회복 및 자본 적정성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은 2025년 11월 경영 개선 권고 부과로 인한 사업 기반 약화 및 유동성 부담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경영 개선 권고 조치 이후 사업 기반 변동 가능성 및 유동성 부담, 지급 여력 비율 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킥스 지급 여력 비율 전망과 기본 자본 킥스 비율 도입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인율 제도 완화 그리고 우호적인 금리 환경 하에서 킥스 지급 여력 비율의 하방 압력은 소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도입되더라도 당사 커버리지 보험사 기준으로 예상 규제 수준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어 도입 이후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업권 내 자본의 질적 재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 보험 부문의 수익성 하락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합산 기준으로 2025년 9월 누적 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데 반해
CSM 상각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CSM 기반 보험 수익은 견조 완화, 제도 변경 및 경쟁 심화 등으로 발생한 예실차와 일반 및 자동차 보험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26년은 보험료 인상, 손해율 관리 등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손해보험 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담당 전세환입니다. 이어서 캐피탈 IO 발표 드리겠습니다. 2026년 캐피탈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최근 금융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리 하방 경직의 경우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최근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로 여전체 수요 감소와 발행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전성 회복 지연과 대손 부담이 상존하며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부문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본 배분 효율화와 정책 및 규제 측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혼재하여 중립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캐피탈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업권 전반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여건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PF 구조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 관련 사항입니다. 캐피탈사의 조달 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대비 1년 내에 만기도의 자산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단기 차입 비중이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발행 채권의 발행금리 수준이 낮아 조달 비용 하향 안정화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 여전체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조달 구조 및 유동성 지표의 변동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조달 비용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PF 관련 내용입니다. 부동산 PF의 양적 익스포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정이하 익스포저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고정이하로 전이가 지속되면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단 가운데 고정이하 PF 익스포저 추이를 보시면 분기별로 고정이하 PF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는 등 부실 PF 정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 PF의 신규 발생 추세와 더불어 잔존 부실 PF의 낮은 질적 구성을 감안할 때 2026년 캐피탈사의 PF 구조 조정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피탈업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할부 리스 부분은 카드사, 인터넷은행 등의 참여로 높은 경쟁 강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부동산 시장 경기 저하 등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통신 판매업 허용, 렌탈 자산 취급한도 완화 등 캐피탈업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개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화된다면 사업 및 이익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캐피탈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의 경쟁 심화 및 성장 동력 부재로 자산 성장세는 조절될 것입니다. 영업자산 취급금리 하락과 조달금리 하락 안정화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대선 원인이었던 부동산 PF는 다수의 악성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가 진행되어 대규모 대손 인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잔존 부실 PF의 회수 정리가 쉽지 않아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은 상존합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경우 내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어 해당 부분의 위험 통제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본 적정성 관리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업권 평균 조정 레버리지 배수는 5.7배로 규제 수준인 8배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체의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메리츠 캐피탈과 한투 캐피탈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신한 캐피탈과 하나 캐피탈을 선정하였습니다. 메리츠 및 한투 캐피탈의 경우 모두 부실 PF 확대로 높은 요주 이하 여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실 PF의 지속적인 회수 및 정리 현황과 연계한 건전성 지표 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메리츠 캐피탈의 경우 홈플러스 담보대출 관련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신한과 하나캐피탈은 무수익 여신, 영업자산 부실 확대로 ROA 저하폭이 컸습니다. 최근 은행계 금융지주의 높은 주주환원 목표 등을 감안할 때 두 업체는 수익성 회복을 위한 영업 확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자산 확대 요인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수익성 회복 여부와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이하 부동산 PF의 세부 구성 내용 및 2026년 회수 정리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고정이하 본 PF는 산업시설이 41%를 차지하며 이 중 준공이 완료된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의 비중이 96%입니다. 브릿지로는 주거시설의 비중이 51%이며 인허가 전이거나 인허가 이후 장기간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낮은 질적 구성을 감안할 때 비우호적인 부동산 업황 속에서 단기간 내 부실 PF의 회수 및 정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질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및 잠재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피탈사들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취급 잔액은 2024년부터 제1금융권의 DSR 규제,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 축소에 따른 풍선 효과로 잔액이 증가했다가 다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금융업권 전반에서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부문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캐피탈사의 경우 연체율 상승폭이 높지는 않지만 부실 채권 상매각 규모, 연체 전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건전성은 더욱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대출 부실이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후 관리 강화 등 상환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캐피탈 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부문의 2026년도 산업별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세션을 갖겠는데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Q&A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저희 이번 웹캐스트에 대한 설문 팝업이 보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설문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부터 더 좋은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 미리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답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장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금융 종합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조합관리계좌 같은 수신형 자금 조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위지어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일실 위주원입니다.
네, 최근에 발행어음의 경우 이 수신 기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기존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발행어음 시장의 규모를 좀 간단히 추정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발행어음 영위 사업자는 4개사였고 발행 잔액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신규 인가받은 3개 사업자 그리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2개사까지 모두 인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의 4개사에서 9개사가 되고 조달 가능액도 기존의 75조 원에서 약 140조 원까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발행엄 잔액 역시 기존의 5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발행엄 금리는 3% 초중후반대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 중소형 증권사 RP 금리 모두 2% 중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행어음의 금리 경쟁력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수신 이탈과 관련해서 단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 면으로 볼때 국내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규모가 대략 2,200조 원 수준이고 저축은행 약 100조 원, 상호금융 666조 원까지 합할 경우에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수신 규모가 대략 3,000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9개사 모두 발행업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규모는 예금 취급 금융기관 수신액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 이탈의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새로운 수신 경쟁에 대응해서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가 보다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권별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은행의 경우 발행어음은 단기 대기성 자금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 예금보다는 요구불 예금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조달금리 상승과 직결됩니다. 국내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약 350조 원이고 이는 전체 예금 규모 2,100조 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 비용이 0%에 수렴하는 매우 유리한 자금원인데 이 요구불 예금 일부가 연 3%대 발행 어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예수금 감소, 은행채 발행 증가, 조달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외에도 예금자를 묶어둘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까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금 총액의 급격한 감소보다는 요구불 예금의 이탈과 조달 비용 상승이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파킹 통장 등 대기 자금에서 그 영향이 먼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만기 도래에 따라 어느 정도 이탈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경쟁력 측면에서 과거에는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비해서만 금리 우위를 확보하면 됐겠지만 이제는 더 높게 형성된 발행 어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예금은 고객 충성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이 수시로 나타나고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또 발행어음의 경우에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형 증권사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고 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서 저축은행 예금이 제외되는 반면 발행어음은 편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예금자를 묶어둘 수단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 방어 요인이 강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 과정에서 NIM 하방 압력 요인이 작용하겠고 그 폭은 더 클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 대출 축소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중소형 증권사의 조달 비용 상승과 운용 마진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차입 부채의 약 절반을 RP로 조달하고 약 20%를 매도 파생 결합 증권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 내 발행어음 금리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중소형사의 주요 조달 수단인 RP, CPSTB 등에 대해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운용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달 측면에서 발행어음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종과는 반대로 증권사 조달 자금의 투자처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업이나 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 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모험 자본 정의에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A등급 이하 채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여류했던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캐피탈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캐피탈사들을 보면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역할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금융이나 투자 금융 부문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그만큼 좀 높아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업 금융이나 투자 금융이 증가하는 게 과연 캐피탈사 신용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지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이실의 전지훈 실장입니다.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피탈 업권은 그동안 기업이나 투자금융을 지속적으로 취급해 왔지만 전통적으로는 대기업, 우량 중견기업 대상의 담보부 거액 여신이나 대규모 인수금융 위주의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향후에는 벤처, 신기술 금융 위주의 신성장 산업 투자 등 기존과 성격이 다른 생산적 금융 영역에 대한 취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도 관점에서는 이 변화가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산적 금융 영역은 전통적인 할부리스 부문이나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업권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영업 환경 하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분야가 기존에 취급하던 영역과 리스크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벤처 신기술 금융은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력 중심의 전통적인 심사보다는 사업성, 기술 경쟁력, 자본시장 업황과 같은 것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또 회수 성과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캐피탈사의 실적 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은 신용등급 수준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AA급 캐피탈사는 대체로 분산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자본력과 위험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상대적으로 AA 급 대비 규모가 여리하고 자본 안축력이 미흡해서 신규 취급 영역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하락, 건전성 및 손실 흡수 능력 저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에 부동산 PF 부실 확대에 따른 영향 또한 AA급보다 A급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있고요. 따라서 이제 생산적 금융 취급 확대에 앞서서 신규 투자 영역에 대한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 질문인데요. 요새 보면은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요. 2026년도에도 이런 확대 추이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시장에 대한 전망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지훈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주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연간 발행액은 약 8.4조 원, 2025년 1분기에도 4.7조 원이 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증가세는 보험사들이 규제 자본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본성 증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IFRS 17 등 신제도 도입 이후 보험 부채 및 킥스 규제가 정교화되면서 킥스 비율 관리 부담이 확대되었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저하된 점도 발행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분기 이후 발행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금융당국이 업권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지난 6월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한 영향이 큽니다. 2026년에는 규제 환경과 보험사의 킥스 비율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발행 수요는 제한적이며 기존 발행물의 차환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약 2.9조 원의 자본성 증권이 만기 도래 또는 콜옵션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발행 규모가 감소하고 업권 전반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차환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킥스 비율이 낮고 추가 보완 자본 여력이 소진된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향후 기본 자본 킥스 비율 규제 도입 방향에 따라 기본 자본 관리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제는 경과 조치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 자본 증권의 발행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신탁 관련 질문입니다. 네, 금융지주 안에서 신탁사를 부실자회사라고 보는 시각들이 요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2026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신탁사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위지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 내용에서도 좀 나왔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죠. 대규모 부실의 핵심은 책준형 개발 신탁이었습니다. 책준 관련 대손 부담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내년에도 부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책준 만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입니다. 책준 만기는 2024년에 가장 많았고요. 2025년에도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준공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책준 이행과 관련된 대손 리스크는 확실히 감소 국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부분은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책준 미이행 관련 위험입니다. 책준 미이행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소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과의 협의하에 일부 자금이 상당히 대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까지 부동산 신탁사들의 1심 패소 사례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1심 패소만으로도 공탁금 납부나 소송 충당 부채 계상 등 재무적 부담이 즉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누적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우발 부채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이미 2024년, 2025년까지 대규모 자본을 수여했지만 현재 지원한 금액 이상의 미이행 관련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소송 관련 재무부담 발생 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금융지주 관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번 질문은 증권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IMA와 발행업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서 확실히 수익 활로가 좀 넓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중소형 증권사들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 저조한 수익성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신용도 전망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 증권사들한테 있어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여전히 신용도 보강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위지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네. 뭐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 기반 확대 측면은 당연할 것이고 발행업이나 IMA 등을 통해서 조달 비용을 낮추고 또 대형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중소형사는 우선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중소형증권사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운용 부문 이익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IB 부분에서 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IB 부분의 경우에는 대형사와 직접적인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자본이 덜 필요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프리 IPO나 초기 단계 기업 투자 등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소형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업 부문 역시 구조 조정이나 방향성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격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리지 부문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인력이나 지점 축소 등 비용을 낮춰서 BEP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통해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사가 브로커리지 경쟁력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쪽에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 이렇듯 수익성 하방 압력은 존재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업 부문의 구조 조정이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신용도상 보완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의 지원 의지와 관련해서도 물론 최근에 주주가치 중시기조가 강화되면서 그룹 차원에서의 연결 수익성에 대한 강조가 컸고 결과적으로 최근 2, 3년간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화에서 증권사 역할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투자 기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Q&A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IS실이나 담당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 저희 공유 드린 유튜브 링크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보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신용평가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등급 뉴스와 신규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국신용평가 웹캐스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